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재주 있는 신랑 고르기.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처녀가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배 세 피를 짜는 뛰어난 재주가 있었어요. 처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처녀 아버지는 신랑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처녀는 자기처럼 재주 있는 사람이 아니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재주 있는 신랑감을 찾았지만 어디 그런 신랑감이 쉽게 찾아지나요? 그래서 처녀는 그만 노처녀가 돼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재주 있는 신랑감을 구한다고 사방에 방을 써붙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방을 보고 한 총각이 찾아왔는데 자기는 하루아침에 집을 한 채 짓는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디 한번 집을 지어보라고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총각은 일찍 일어나 앞산 나무를 베어다가 톱으로 자르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려서 기와집 한 채를 포도독 날아가게 뚝딱 잘도 지어놨어요. 아버지는 참 좋은 재주다 싶어 처녀한테 이 총각하고 결혼하라고 했죠. 그런데 처녀가 집을 구석구석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은 참 잘 지었지만 문짝이 하나 거꾸로 맞춰져 있잖아요. 이런 재주로는 제 신랑감이 될 수 없어요. 얼마 뒤 또 한 총각이 찾아왔는데 자기는 하루아침에 벼룩 세 자루를 잡아 코를 꿰어 말뚝에 메어 놓는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디 한번 벼룩을 잡아서 꿰어보라고 했죠. 이튿날 아침 총각은 일찍 일어나 후다닥 이리 뛰고 저리 뛰더니 벼룩 세 자루를 잡아 일일이 코를 깬 다음 말뚝에 쭉 메어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참 좋은 재주다 싶어 처녀한테 이 총각하고 결혼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처녀가 꿰어 놓은 벼룩을 하나하나 다 살피더니 이렇게 말했죠. 다른 벼룩들 코는 잘 꿰어 놓았지만 마지막 벼룩은 코가 아니라 목을 꿰어 놓았잖아요. 이런 재주로는 제 신랑감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얼마 뒤 처녀가 산길을 가다 발을 헛디뎌 그만 벼랑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처녀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눈을 떠보니 웬 총각이 자기를 살려주었습니다. 처녀는 놀라서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길을 가다가 산에서 사람이 뚝 떨어지는 걸 보고 집으로 달려가 낫을 가져다가 대나무 밭으로 뛰어가 대나무를 썩썩 뺀 다음 그걸로 소쿠리를 짜서 받아냈지요. 처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 뛰어난 재주였어요. 처녀는 자기가 여태껏 결혼 못한 까닭을 들려주고 총각한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총각도 좋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처녀는 재주 있는 신랑을 얻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 말썽쟁이 할머니. 옛날에 호랑이가 곶감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서 벌벌 떨던 그때 일이랍니다. 깊디 깊은 산속 꼬불꼬불한 고갯길에 주막집이 하나 있었어요. 주막집에는 아주 욕심 많은 할아버지와 엉뚱한 짓 잘하는 말썽쟁이 할머니가 살았죠. 갖고 싶은 게 많은 할아버지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루 종일 손님 주의를 기웃거렸습니다. 꿀장수가 오면 국꿀 거저 갖고 싶어서 이국리 저국리
갓장수가 오면 그 갓을 거저갖고 싶어서 요국리 조국리. 하지만 웬걸 단 한 번도 할아버지는 욕심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툭 하면 할머니가 끼어들어서 이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곤 했으니까요. 할머니는 여기저기 뚫레뚫레 돌아다니며 엉뚱한 짓만 골라 했습니다. 간장 항아리에 물 부어 놓고는 에구, 그래도 짜네. 강아지 주둥이를 묶어 놓고는 어이구, 이제야 조용해졌네. 손님 갓을 감나무 꼭대기에 걸어 놓고는 높은 곳에 걸어놓으라고 하지 않았소. 그렇게 말하기가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 주막집에 떡거머리 총각이 찾아왔어요. 포동포동 살찐 암탉을 안고서 하룻밤 묵어가려고 말이죠. 암탉을 보자 할아버지는 욕심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암탉을 가질 수 있을까? 할아버지는 요리조리 생각을 해보았어요. 할머니는 멀뚱하니 암탉만 쳐다보았죠. 그때 마침 암탉이 알 앓는 자리를 찾느라 골골거리며 마당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신바람이 나서 암탉한테 달려들었어요. 버덩버덩 살찐 암탉아, 너 알 나는 거 구경 좀 하자. 그러더니 할머니는 암탉 꽁무니를 두 손으로 꽉 붙잡았어요. 보동보동 살찐 암탉아, 어서 알라라. 알이 어떻게 나오나 보게. 할머니는 암탉 꽁무니를 쳐들었습니다. 놀란 암탉은 도망가려고 꼬꼬댁거리고 할머니는 암탉을 잡고 흔들어대고 한바탕 난리가 아니었어요. 결국 불쌍한 암탉은 할머니 눈앞에서 알을 낳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얼씨구 신기하구나. 할머니는 행주치마에 막 낳은 따뜻한 알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는 끌끌 혀를 찾고 총각은 푸아 웃음을 터뜨렸죠. 아이고 우습다 우스워. 총각은 웃다 웃다 나중에는 딸꾹질까지 났어요. 대구. 웃음이 멈추었는데도 딸꾹질은 그치지 않았죠. 그때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호박씨를 쉬지 않고 먹으면 딸꾹질이 그친다고 하던데. 안 돼요. 호박씨를 까먹으면 잘 잊어먹는데요. 암탉을 잊어먹고 두고 가면 어떡해요? 딸꾹. 총각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말했어요. 호박씨를 먹으면 잘 잊어먹는다고. 할아버지는 총각의 말에 귀가 확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총각을 살살 꿰기 시작했어요. 자네, 내가 암탉을 꼭 챙겨주겠네. 그러니 걱정 말고 호박씨를 먹게. 우선 딸꾹질을 멈춰야 하지 않겠나. 할아버지는 호박씨 한 주먹을 총각한테 주었습니다. 총각은 호박씨를 까먹었어요. 1개, 2개, 3개. 그러다가 한 주먹을 금방 다 까먹고 말았죠. 그때 할머니가 총각에게 물었어요. 아이고 총각, 이 암탉은 하루에 알을 몇 개씩 낳나? 아차, 내 암탉. 할머니의 말에 총각은 암탉을 생각해냈죠. 아유 저놈의 할망구, 암탉이 알을 하루에 1개씩 낳지 몇 개를 낳아? 할아버지는 꽥 할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날이 어둑어둑 저물어 밤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호박씨를 양손 가득 움켜쥐고 총각방으로 들어왔죠. 밤도 긴데 벌써 자려고 그러나? 배도 출출한데
우리 호박씨나 까먹을까? 아니에요. 이제 딸꾹질도 그쳤는데요, 뭐. 그리고 호박씨는 까먹기가 힘들어서. 까기는 내가 깔 테니 자네는 먹기만 하게. 나는 호박씨 까는 걸 참 좋아한다네. 할아버지는 호박씨를 한 알 한 알 까서 총각에게 주고 총각은 낼름낼름 받아 먹었습니다. 이렇게 호박씨를 다 까먹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총각 방으로 들어왔죠. 암탉을 가두지 않으면 밤에 여우가 물어가요. 그 바람에 총각은 또 암탉을 생각해냈습니다. 아차, 내 암탉! 할아버지는 가자미 눈을 하고 할머니를 흘겨봤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뚱하니 앉아만 있는 거였죠. 할아버지는 다시 호박씨를 한 바가지 들고 들어와 또 까기 시작했습니다. 졸음이 와서 총각 눈은 가물가물, 빨갛게 부르터서 할아버지 손가락은 화끈화끈. 그래도 할아버지는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왔어요. 날만 새면 암탉은 내 것이야. 할아버지는 어깨춤이라도 추고 싶었죠. 그런데 호박씨 한 바가지를 다 까먹었을 때였어요. 어서 가서 자라고 아무리 쫓아도 멀뚱멀뚱 앉아만 있던 할머니가 또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암탉이 낳은 달걀로 찜이나 해먹을까요? 이 소리에 총각은 또 눈을 번쩍 뜨며 소리쳤어요. 아참, 내 암탉!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암탉을 거저 가지려면 호박씨를 까야 했죠. 할아버지는 밤새도록 호박씨를 까고 또 까고 총각은 끄덕끄덕 졸며 호박씨를 먹고 또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아침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또 암탉 이야기를 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호박엿 한 덩이를 입에 쑥 넣어주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게 말이죠. 할머니는 호박엿을 오물오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할머니가 엿을 뱉어냈어요. 아이고, 내 이빨. 호박엿 먹다 이가 다 빠져버렸네. 아이고, 나도 이제 암탉처럼 이가 하나도 없구나. 끈적끈적한 엿 때문에 달랑달랑 달려있던 할머니의 이가 몽땅 빠지고 만 거예요. 이 소리에 총각은 아차, 내 암탉! 하고는 닭을 안고 가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총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이고, 아파라, 내 손가락! 이 멍청한 알망구 때문에 밤새도록 호박씨 깐 게 헛일이 되었구먼. 그때 으엉으엉 울던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영감, 총각한테 반값은 받았소. 이 말에 할아버지가 땅바닥을 치며 말했어요. 호박씨를 밤새도록 까먹였더니 반값을 잊고 갔네. 암탉만 달랑 안고 가버렸어. 그 뒤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날마다 에고, 호박씨. 에이고, 네이야.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였답니다. 소리를 내는 깃털. 옛날 한 총각이 한 처녀를 짝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장가 좀 보내달라고 어머니를 졸랐어요. 예끼 이놈아, 가진 것 하나 없이 진사 어른댁 잡일이나 거두는 주제에
그 댁 아가씨를 어찌 넘보노? 어머니는 빽소리를 지르며 야단을 쳤죠. 총각은 그날부터 입을 꽉 닫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짚으로 새끼만 꼬고 꼬고 또 꼬았습니다. 300단이나 되는 짚을 전부 꼬았죠. 총각은 그 많은 새끼를 몽땅 숲으로 가져가 나뭇가지마다 그물이라도 되는 양 줄줄이 걸었어요. 그러자 숲속 새들이 툭툭 걸려들었죠. 처음에 걸린 새는 시르릉 시르릉 하고 울었어요. 총각은 곱고 예쁜 깃털 하나만 뽑아서 주머니에 넣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데 몸에서 시르릉 시르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 걸린 새는 삐죽삐죽 빼쭉빼쭉 울었습니다. 총각은 곱고 예쁜 깃털 하나를 뽑아 주머니에 넣고 놓아주었어요. 그리고 걸어보니 몸에서 시르릉 시르릉 삐쭉삐쭉 빼쭉빼쭉 소리가 났습니다. 세 번째 걸린 새는 한라뿡 뿡뿡 하고 울었어요. 이번에도 총각은 곱고 예쁜 깃털 하나만 뽑아 주머니에 넣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걸었더니 몸에서는 시르릉 시르릉 삐쭉삐쭉 빼쭉빼쭉 한라뿡 뿡뿡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기회만 엿보던 총각은 어느 날 나들이 가는 진사댁 아가씨 가마를 매게 되었습니다. 주위를 살피던 총각은 적당한 틈을 타서 아무도 몰래 아가씨 저고리 안주머니에 깃털 3개를 꽂아두었어요. 그랬더니 얌전하고 어여쁜 진사어른댁 아가씨가 걸을 때마다 요상한 소리가 났죠. 바로 시르릉 시르릉 삐쭉삐쭉 빼쭉빼쭉 한라뿡 뿡뿡 이렇게 말이에요. 깜짝 놀란 아가씨가 얼굴이 빨개져서 뛰어가니까 요랑한 소리는 더 커지고 더 빨라졌습니다. 깜짝 놀란 아가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천천히 걸었죠. 그러자 요상한 소리는 작고 느릿해져서 더더욱 웃겼어요. 어여쁜 딸이 몹쓸병에 걸렸다고 생각한 진사 어른댁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의원들을 불러들여 진맥도 하고 약도 먹이고 무당도 불러서 병 쫓는 푸닥거리까지 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아가씨가 걸을 때마다 여전히 그 요상한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어요. 그렇게 며칠을 울다 지친 진사댁 아가씨는 자리를 깔고 누워 꼼짝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했죠. 이상한 소리를 내며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 싶었어요. 속이 발짝발짝 타들어간 진사 어른은 마을 한복판에 방을 내걸었어요. 누구든지 내 딸의 병을 고쳐주면 사위로 삼을 것이다. 그제야 총각은 슬렁슬렁 진사 어른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다짐까지 받아냈죠. 진사어른, 제가 아가씨 병을 고쳐드리면 저를 사위 삼는다는 약속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딸아이 병만 낫는다면야 무슨 약속을 못해? 진사 어른은 두 손을 회회 저으며 큰 소리를 쳤어요. 걱정 말고 병만 낫게 해보아라. 총각은 진맥하는 척하며 아가씨 저고리 안주머니에서 새의 깃털 2개를 슬쩍 빼냈어요. 그리고 아가씨한테 일어나서 걸어보라고 했죠. 아가씨가 걸어보니 소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라뿡 뿡뿡, 한라뿡 뿡뿡. 요상했던 소리가 확 줄어든 거였어요. 아가씨는 좋아서 총각을 보며 환히 웃었죠. 그런데 딸의 병이 나을 것 같으니 그 사이 진사어른 마음이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윗감으로 총각이 마음에 안 찼거든요. 그래서 총각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차마 너를 사위는 못 삼겠고 밭대기 좀 떼어줄 테니 그것으로 대신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을 들은 총각은 대답을 않고 입술만 꼭 깨물었습니다. 마저 병을 고치겠다며 아가씨한테 온 총각은 뽑아두었던 깃털 2개를 다시 꽂아두었어요. 그랬더니 아가씨한테서 또 요상한 소리가 났죠. 시릉시릉 삐쭉삐쭉 빼쭉빼쭉 한라뿡 뿡뿡. 얼굴이 파래진 아가씨는 또 울며 불며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제야 진사어른이 달려나와 총각한테 매달렸어요. 아이고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자네가 우리 딸 병만 고쳐주며 꼭 내 사위를 삼을 것이야. 그렇게 해서 결국 총각은 짝사랑하던 아가씨한테 장가들어 아들 낳고 딸 낳고 오래오래 잘 살았어요. 요상한 소리를 내는 아가씨 병이야 벌써 고쳐주었죠. 진사 어른도 점점 사위를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고쳐주고 아껴주는 마음이 지극하니 장인한테는 그런 사이야말로 진국이었으니까요. 봉이 김선달. 옛날 평양 땅에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김선달은 슬기롭고 인정이 많아 사람들이 모두 그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벼슬길에도 나가지 않아 집안은 무척 가난했죠. 여보, 애들이 배가 고파서 울고 있어요. 그럼 밥을 주구려. 쌀이 한 톨도 없는데 어떻게 밥을 줘요? 김선달의 아내는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쌀을 구해오리다. 김선달은 태연히 집을 나서더니 정말로 아내에게 쌀 한 마를 갖다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김선달이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에서 김선달은 닭장수가 시골 사람에게 닭을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팔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욕심쟁이 닭장수로군. 오늘은 저 녀석을 좀 골려줄까? 김선달은 닭장수에게 다가가 수탉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이 아름다운 새의 이름이 뭐요? 그러자 닭장수는 김선달이 바보인 줄 알고 골려주고 싶었어요. 이 새가 바로 봉이란 새요. 에? 봉이라고요? 그렇다오. 김선달은 깜짝 놀라는 척했죠. 이 새가 바로 그 귀한 봉이라는 새군요. 그럼 값도 꽤 비싸겠네요. 그러면요, 그렇지만 한 마리에 단양만 내시오. 김선달은 속는 척하며 단량을 주고 수탉을 샀습니다. 계획대로 잘 되어 가는군. 김선달은 수탉을 들고 서둘러서 사또에게로 갔어요. 사또, 제가 귀한 봉을 구했기에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 고맙구만. 사또는 아주 기뻐했어요. 김선달은 사또 앞에 수탉을 내놓았죠.
사또는 물끄러미 수탉을 바라보다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봉이란 말이냐? 수탉을 봉이라고 나를 놀릴 셈이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수탉이라고요? 아이고 속았네. 봉이라고 해서 신냥이나 주고 샀는데. 김선달은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이를 보던 사또가 말했죠. 보아하니 네가 속은 모양이로구나. 여봐라, 이 수탉을 봉이라고 속여서 판 못된 닭장수를 당장 잡아오너라. 네, 사또 알겠습니다. 나졸들은 닭장수를 곧 붙잡아 왔어요. 네가 수탉을 봉이라고 속여서 팔았느냐? 아이고 사또 잘못했습니다. 수탉값 단량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단량뿐이더냐? 신량에 샀다고 하던데. 사또 아니옵니다. 분명히 저는 수탉을 단량에 팔았습니다. 그때 김선달이 나섰죠. 사또, 단량짜리 봉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량이라고 해서 저는 봉인 줄 알았습니다. 닭장수는 크게 혼나고 김선달에게 신량을 내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부터 사람들은 김선달을 봉이 김선달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가를 거니는데 강가의 정자에서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헤, 평양 사람들은 참 어리석군. 우린 금방 부자가 되겠어. 봉이 김선달은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 또 웃음소리와 함께 맞장구 치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러게 말이야, 감쪽같이 속는군. 봉이 김선달은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놈들이 평양 사람들을 속여 돈을 벌었구먼. 한양에서 온 놈들이렸다.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에서 물을 깃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갔어요. 여보게들, 우리 심심한데 장난도 할 겸 못된 놈들을 좀 골려주겠나? 아무렴요. 선달님이 하는 일이면 하고 말고요. 평소 봉이 김선달을 좋아하던 사람들이라 곧 응했습니다. 봉이 김선달은 우선 사람들에게 10량씩을 나누어 주었어요. 자, 내가 여기 강가에 앉아 있을 테니 자네들은 물을 길어 갈 때마다 나에게 돈을 한 냥씩 내고 가게. 헤이, 그러지요. 그거 재밌겠네요. 자, 그럼 시작해보세. 그때부터 강물을 길어가는 사람들은 봉이 김선달 앞에 돈을 한 냥씩 놓고 갔어요. 이 광경을 보고 한양에서 온 사람들이 봉이 김선달 앞으로 와서 물었죠. 왜 강물을 길어가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가는 겁니까? 왜냐고요? 그거야 내가 강물 임자니까 물값을 내고 가는 거지요. 한양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물지개를 진 사람들은 봉이 김선달 앞에 꼬박꼬박 물값을 내고 갔어요. 자, 선달님 물값 받으세요. 제 것도 받으세요. 알았어. 여기다 놓고 가시오. 순식간에 봉이 김선달의 앞에는 돈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부러운 듯이 봉이 김선달을 바라보았죠. 기가 참 힘 안 들이고 돈 버는 장사도 있네. 정말 부럽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막 굴러 들어오니 말이야.
나도 살아 생전에 저런 장사를 좀 해봤으면 원이 없겠네. 이윽고 한양 사람들은 저희들끼리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게, 우리가 이 강을 사면 어떤가? 저 강임자가 발레나. 발도록 깨워봐야지. 한양 사람들은 봉이 김선달이 앉아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저 선달님, 우리에게 대동강을 팔지 않겠소. 값은 후하게 드릴 테니. 뭐라고요? 대동강을 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복단지를 어떻게 팔라고 하는 겁니까? 봉이 김선달은 펄쩍 뛰며 거절했어요. 선달님은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지 않소? 이제 그 돈으로 팔도강산 구경이나 다니시는 게 어떻겠어? 그래요. 죽을 때까지 꼼짝 못하고 이 강가에만 앉아있을 셈이요? 돈도 좋지만 이제 세상 구경도 좀 하셔야지요. 한양 사람들은 별의별 말을 다하며 봉이 김선달을 꾀었습니다. 그러자 봉이 김선달이 귀가 솔깃한 척하며 대답했어요. 하기는 나도 한자리에만 너무 오래 앉아있으니 이제 돈 버는 일도 실증이 나오. 그것 봐요. 살 사람이 있을 때 강을 파시오. 한양 사람들은 때는 이때다 하고 생각했는지 바짝 다가앉으며 봉이 김선달을 더더욱 졸라댔어요. 선달님, 우리보다 값을 더 쳐줄 사람은 없습니다. 2,000냥 드리리다. 그럼 지금 강을 팔아볼까? 봉이 김선달은 못 이기는 척 돈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봉이 김선달이 앉았던 자리에는 한양 사람들이 새벽부터 나와 앉아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앉아서 부자가 되는 거야. 평양 사람들은 정말 어수룩한 친구들이야. 봉이 김선달도 뒤늦게 후회하고 있을걸. 후회하면 뭐래. 그렇다고 우리가 물러줄 사람들이야. 한양 사람들이 신이 나서 떠들고 있는데 강가에 하나 둘 물깃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사람들은 물통에 가득 물을 길어가면서도 돈을 내지 않았죠. 여보시오, 돈 내고 가시오. 그래도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마침내 한양 사람들은 물을 길어가는 사람 하나를 붙들어 세웠죠. 돈을 내요. 왜 돈을 안 내고 가는 거요? 돈을 내라니 무슨 돈을 내란 말이요? 남의 물을 길어가면 물값을 내야 하잖소. 물값이라니 누가 이 강의 임자란 말이요? 아직 모르시는군. 어제 우리가 김선달한테서 대동강을 샀소. 이제 우리가 이 강의 임자요. 에잉, 대동강을 샀다고? 그렇소. 어서 물값을 내시오. 그 말을 들은 물을 깃던 사람들은 모두 큰 소리로 웃었어요. 물지개를 지고 가던 다른 사람들도 따라 웃었죠. 아니, 강에도 임자가 있단 말이요? 그런 말은 처음 듣겠군. 당신들이 나라님이라도 된다는 말이요. 그 말에 한양 사람들은 얼굴이 빨개지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럼 어제는 왜 봉이 김선달한테 물값을 내었어? 그거야. 봉이 김선달님이 우리에게 돈을 나누어주고 물값으로 내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지. 왜라고? 그제야 한양 사람들은 자기들이 김선달한테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평양 사람들을 깔보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어리석은 꼴을 당한 한양 사람들은 부끄러워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어 버렸어요. 이제 우리 평양에는 사기꾼 같은 놈들은 얼씬도 못할 거야. 그게 다 봉이 김설다님 덕분이지.
사람들은 모두 봉이 김선달의 슬기로움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봉이 김선달은 한양 사람들한테 받은 2,000냥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우리를 속였던 못된 놈들의 돈을 다시 찾아서 우리에게 나눠주는군. 역시 봉이 김선달님은 우리 고을의 자랑이야. 그러던 어느 날 봉이 김선달이 강가에 앉아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이웃집에 사는 돌쇠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달님, 이 일을 어쩌면 좋죠?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봐라. 제가 어머님 약값 때문에 안골 장님들에게 20냥을 빌리지 않았겠어요. 그게 어찌 되었느냐? 그런데 내일까지 60냥을 갚지 않으면 안골 장님들이 우리 송아지를 끌어가겠다지 뭡니까? 돌쇠는 울먹였습니다. 봉이 김선달은 잠자코 듣고만 있었죠. 한참 뒤 봉이 김선달이 돌쇠에게 물었어요. 20냥을 빌렸는데 왜 60냥을 갚으라는 말이냐? 1년 동안 이자가 붙어서 그렇다는군요. 돌쇠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자가 40냥이나 붙었다는 말이냐? 네, 병으로 누워 계신 어머니한테까지 와서 돈을 달라고 야단을 치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알았다. 너무 염려 말아라. 봉이 김선달은 인정사정 없이 돈만 챙기려는 장님들이 괘씸했어요. 돌쇠야,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 봉이 김선달은 돌쇠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돌쇠야, 이제부터 내 말대로 해라. 네, 선달님. 우선 이 마당에 원두막을 하나 지어라. 네, 빈 마당에 원두막을요? 그래, 새끼줄은 썩은 새끼줄을 사용하고 바닥은 수수깡으로 깔아라. 돌쇠는 봉이 김선달의 생각을 알 수 없었지만 부지런히 시키는 대로 했어요. 원두막이 다 되었으면 밑에다 깨진 항아리와 사기 그릇을 주워다 쌓아놓거라. 돌쇠는 무슨 일이 꾸며질지 궁금했습니다. 원두막이 다 만들어지고 원두막 밑에는 깨진 항아리와 사기 그릇들이 쌓여졌어요. 돌쇠야, 수고했다. 이제 준비가 다 됐구나. 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봉이 김선달은 안골 장님들을 찾아갔어요. 안녕들 하시오, 봉이 김선달이요. 아, 봉이 김선달, 어서 오시오. 그런데 무슨 일이요? 다름이 아니라 내일이 제 생일이라 모두 오셔서 약주라도 한 잔씩 드시라고 찾아왔습니다. 알았어. 역시 봉이 김선달은 예절도 바르단 말이야. 장님들은 공짜 술을 먹게 된 것이 기쁜지 웃음을 터뜨리며 좋아했습니다. 다음 날 장님들은 아침부터 몰려왔어요. 어서들 오십시오. 이리들 올라가세요. 봉이 김선달은 장님들을 마당에 지어놓은 원두막으로 안내했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상을 올리지요. 그러고는 봉이 김선달은 긴 막대기 끝에 똥을 묻혀 가지고 왔습니다. 돈 많다는 놈들 골탕 좀 먹어봐라. 봉이 김선달은 똥 묻힌 막대기를 장님들의 코끝 가까이 갖다 댔습니다. 엥? 누가 방귀를 꼈어?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들은 서로 방귀를 뀌었다고 화를 내고 싸웠어요. 잘도 싸우는군. 화를 내던 장님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서며 못 참겠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더러워. 세상에 이렇게 지독한 방귀 냄새는 처음이네. 도대체 어떤 놈의 방귀야? 아니 그쪽에서 냄새가 나는데 누구 보도 더럽다고 하는 거야? 뭐 나한테서 냄새가 난다고? 냄새는 저희들이 먼저 피워놓고 왜 남한테 뒤집어 씌워? 장님들은 모두 벌떡벌떡 일어나 서로 밀고 당기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썩은 새끼줄과 수숫강으로 엉성하게 지어놓은 오두막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깨진 항아리와 사기 그릇들은 와장창 깨지고 말았죠. 그 소리는 마치 잔치상에 차려놓은 음식 그릇들이 한꺼번에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음식상이 다 엎어지고 빌려온 그릇들이 몽땅 깨졌네. 봉이 김선달은 큰일 났다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에이 미안합니다. 그릇값은 저희가 물어드리지요. 장님들은 그릇값으로 돈을 내놓더니 부끄러운지 도망치듯 가버렸어요. 돌쇠야. 이 그릇값으로 저 못된 장님들의 돈을 갚아라. 선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봉이 김선달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부자나 양반들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며 살아갔답니다. 이율곡과 화석정. 이율곡이 군사를 총괄하는 병조판서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이율곡이 조정에 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몇 년 뒤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10만 대군을 키워 적의 침략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에 다른 대신들이 반대했습니다. 터무니없는 해괴한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10만 대군을 키우는 것은 공연한 낭비죠. 당시 신하들은 서로 편을 갈라 싸우느라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번만은 병조 판서의 말이 옳지 않은 것 같소. 그러니 10만 대군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합시다. 이율곡을 신뢰하던 선조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율곡은 10만 대군을 키우자는 자신의 주장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자 몹시 실망했어요. 거기다가 모함을 일삼는 신하들이 계속 이율곡을 헐뜯었죠. 이에 환멸을 느낀 이율곡은 임금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내려가 쉬고자 합니다. 임금이 극구 만류했지만 이율곡은 관직을 내려놓고 임진강 나루 근처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며 지내던 이율곡은 어느 날 임진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랐죠. 얼마 뒤 이율곡은 집으로 돌아와 하인을 불렀습니다. 저 언덕에 정자를 지어야겠으니 일꾼들을 모아오너라. 이율곡의 명에 따라 정자를 짓는 공사가 시작되었고 목수들과 인부들이 땅을 다지고 제목들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율곡은 직접 현장에 나와 공사를 지휘했어요. 이율곡은 목수의 우두머리를 불러 물었죠. 소나무에 송진이 많이 엉겨붙은 관솔이 많은 소나무를 구했느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나무만 가려서 구했습니다요. 그 얼마 뒤 정자에 기둥이 세워져 지붕을 올릴 때 이율곡이 다시 현장으로 나와 도편수를 불렀어요. 지붕을 올릴 때 흙을 많이 쓰지 않도록 하여라.
흙을 충분히 올리지 않으면 지붕이 가벼워서 오래가지 못합니다요. 오래 못 간다 해도 수십 년은 충분히 버틸 것이 아니냐. 그야 충분하지만 기왕에 짓는 거 튼튼히 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율곡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거라. 이율곡이 돌아가자 도편수는 입을 실룩거리며 툴툴거렸어요. 잘 지으면 천년도 끄덕없는데 왜 시원찮은 정자를 지으라고 하시는지 모르겠군. 얼마 뒤 정자가 완성되었습니다. 나루터 한쪽 언덕에 세워진 정자는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어요. 이율곡은 정자에 화석정이란 현판을 써서 내걸었습니다. 가만히 화석정을 바라보던 이율곡은 도편수와 인부들을 다시 불러 새로운 명을 내렸어요. 다들 수고가 많았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이 더 남았구나. 무슨 일 말입니까? 내가 피마자 기름을 준비해 놓았으니 화석정 곳곳에 구석구석 빈틈없이 바르도록 하여라. 도편수와 인부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수군거렸어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정자에 왜 기름을 바르라는 거야? 인부들은 툴툴거리면서도 시키는 대로 화석정에 피마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러자 정자 기둥이 기름을 먹어서 번들번들 빛났어요. 얼마 뒤 이율곡은 다시 한양으로 떠났죠. 갑자기 이조판서를 맡으라는 어명이 떨어진 것이었어요. 고향을 떠나기 전 이율곡은 가족들과 하인들에게 분부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어김없이 시행하도록 하여라. 머지않아 큰 전쟁이 터져 상감마마께서 이곳을 지나시게 될 것이야. 만일 그때가 밤이거든 언덕의 화석정에 불을 놓아 가시는 길을 밝혀드리도록 하여라. 그 말을 듣고서야 사람들은 화석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을 풀 수 있었어요. 관소리 많은 나무로 정자를 짓고 지붕에 흙을 조금만 올리고 정자 곳곳에 기름을 바른 까닭도 전부 알 수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간 이율곡은 임금 곁에서 다시 나란 일을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율곡은 이조판서가 된 지 2달도 못 되어 병환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죠. 이율곡의 병세는 급속히 약화되어 손을 써볼 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심하게 앓다 갑자기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이율곡이 세상을 떠난 지 8년이 지난 임진년 봄에 일본이 조선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일본군은 순식간에 한양까지 치고 올라왔고 다급해진 선조는 급히 도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어요. 허둥지둥 피난하던 선조 일행은 깊은 밤이 되어서야 임진강에 이르렀어요. 저기 바로 뒤에까지 와 있으니 어서 배를 찾아라. 다들 이리저리 오가며 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칠흑처럼 깜깜한 밤인데다 달마저 구름에 가려 바로 앞도 보이지 않았어요. 전하, 깜깜하여 사방을 불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엔 이곳에 침소를 정하시고 내일 새벽에 배편을 구해 떠나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다른 신하가 다급히 소리쳤어요. 왜 저기 바로 뒤에 있어? 반드시 오늘 밤에 강을 건너야 하오. 옳습니다. 지금 바로 강을 건너지 못하면 낭패이옵니다. 그때 느닷없이 저 앞 언덕에서
환한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가난 보니 정자에 불이 붙어 활활 타고 있었어요. 그 정자는 바로 화석정이었죠. 하인들은 수년 전 이율곡이 일러준 말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감마마 일행이 깜깜한 나루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달려가 화석정에 불을 놓은 것이었어요. 화석정은 불이 붙자 엄청난 기세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을 발라 놓아 불은 쉽게 꺼지지도 않았어요. 또 지붕의 흙을 많이 올리지 않아 불에 타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 불빛을 쏟아냈죠. 선조 일행은 갑자기 사방이 밝아지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천지신명이 전하를 돕고 있나이다. 마침 긴박한 이때 불이 나서 앞길을 밝혀주다니 참으로 신기하구나. 전하, 무관들이 배를 끌고 옵니다. 선조 일행은 배에 올라 급히 강을 건넜어요. 임금은 배전에 서서 계속 불타고 있는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웬 정자가 저리 오래 타며 밝으냐? 참으로 기이하구나. 선조 일행은 그렇게 강을 건너 개경과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피난할 수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 한양으로 돌아온 임금은 임진강에서의 일을 궁금히 여겨 진상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진상이 밝혀졌죠. 이율곡의 예견에 따라 정자가 세워졌고 하인들이 불을 놓아 임금의 피난길을 밝혀주었다는 것이었어요. 임금은 무척 놀랐습니다. 역시 율곡은 충신 중에 충신이로다. 그뿐 아니라 성견지명도 남달랐구나. 일찍이 10만 대군을 기우자 주장했는데 내가 그 말을 따르지 않았으니 통탄할 일이다. 그런데도 그는 내 피난길을 밝혀주려고 정자까지 지었도다. 선조는 두고두고 이율곡의 지혜와 중정을 그리워했습니다. 훗날 화석정은 80년 동안 빈터로 남아있다가 이율곡의 증송자들이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한국 전쟁 때 불타 사라지고 1966년 파주 유림들이 복원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답니다.